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본반은 제가 이제 새롭게 편집을 한 이 생물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생물학 개론은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권은 세포학, 분자생물학, 그리고 2권이 이제 동물 생리학하고 면역학, 그리고 3권의 나머지 발생학부터 해서 유전학, 진화학, 분류학, 그리고 미생물학, 식물학, 생태학으로 읽었습니다. 수업은 먼저 이제 이론 과정은 두 번, 한 번은 이 생물학 개론으로 하는 그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 과정은 기본 과정으로 하고요. 그 다음 과정은 생물학 총론으로 심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나면 문제풀이 과정 또한 3개월 과정으로 생물학 총 이건 좀 그렇네. 이름이 아마 생물학 총론 단원별 문제풀이로 나올 것 같아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로 하고 모의고사가 이제 양 선생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모의고사를 이제 양 선생이 한 달을 하게 되면 11월 달에 생물 교육론하고 생물 내용학이 전부 풀 세트로 하는 것은 11월 달에 한 달 하도록 하고, 10월 달은 생물 내용학만 가지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양성이 문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두 달간 같이 계속 모의고사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어쨌든 형식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OT는 우리 짧게 하고 이 수업이 항상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생물 혹은 이제 이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현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물 혹은 생물체 혹은 개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체라고 하는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생명 현상을 영위할 수 있는 체제여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유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진화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생물은 체계화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물에서 이제 가장 기본되는 체제가 세포가 되게 됩니다.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현상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세포로 합니다. 영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세포가 무조건 하나의 개체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게 되면 대장균은 하나의 세포가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이것을 다 수행을 못 하잖아. 따라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세포는 개체가 아닌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 개체가 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지? 이제 이들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이제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때 이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포들이 모여 있다, 같은 종류의 세포들의 모임을 이제 조직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와 분자처럼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분자를 만들게 되면 원자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일을 분자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세포들의 집합만을 조직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들이 모였는데 세포 단위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이 단위가 되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새로운 어떤 기능, 새로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때 이제 이것을 하나의 기능적인 체제로 봐서 뭐라 한다고? 조직이라 하더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
이와 같은 조직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조직계 또한 마찬가지지.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조직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조직계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인 구조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직계가 모여서 이제 기관이 되게 되고 기관이 모여서 이제 개체가 되게 되면 이 체제를 가지는 것이 고등식물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나자식물이라든지 혹은 피자식물과 같은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은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혹시 식물학을 들을 때 식물에서 기본적인 조직 어떤 것들이 있다고 들었지? 그렇지. 유조직, 후각조직, 후벽조직. 이게 이제 식물의 3대 조직이지. 유조직, 후각조직, 후벽조직. 조직계는 들어본 적이 있어? 식물 형태학은 요즘 잘 신청 안 하지? 조직계는 표피조직계, 기본조직계, 유관속 조직계. 들어본 것 같아? 이들이 이제 식물에서의 조직계가 되게 되고 기관은 다들 잘 알 것입니다. 잎, 줄기, 뿌리가 이제 3대 기관이 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다시 구분한다라면 잎과 같은 기원이기 때문에 흔히 식물에서의 3대 기관이라면 잎, 줄기, 뿌리를 하는 것이고 이 잎이 이제 어떻게 분화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잎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분화가 된 기관이 뭐가 되게 돼? 열매가 되게 되는 것이지. 이들이 이제 식물을 구성하는 기관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이제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게 되면 동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단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것이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게 되고 이들 기관계가 개체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등 동물에서 형성되는 이제 체제가 되게 돼. 이렇게 이제 생물은 구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더라. 알겠지? 동물에서 기본 조직, 4대 조직 뭐가 있지? 그렇지? 상피, 결합, 신경, 근육 조직. 에피더미스를 식물에서는 주로 이제 표피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동물에서는 주로 이제 상피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동물에서도 이제 표피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조직이고 기관에 대한 것은 우리 몸은 수없이 많고 되겠지. 이건 일일이 나열 안 해봐 되겠지. 이게 이제 생물에 대한 체제이면 무조건 생물은 이런 체제를 가져야만 된다가 아니라 아까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채소 단위가 세포가 생물체에 대한 채소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균은 이 단위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개체 이다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이 단위에서 해면동물은 이 조직 단위에서 이제 다른 개체를 보면 하나의 조직에 불과한 것인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개체인 것이지. 그래서 해면동물은 뭐라 그래? 무배협성 동물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조직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지. 이 수준에서 개체가 될 수도 있고 이 수준에서도 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개체라고 하는 단어 이해가 됐어? 응.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기능적인 단위들이 이제 세포 소기관이 되게 되면 이 세포 소기관은 생명 현상에 대한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지 이 세포 소기관 하나를 가지고는 이제 생명 현상에 대한 전부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개체에 대한 최소 단위는 우리가 세포라 하는 것이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세포 소기관은 분자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이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분자를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할 것입니다. 되겠지? 이제 분자를 가지고 다루는 것들이 이제 이 생화학이 되게 되면 생화학은 화학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유기화학에 대한 지식도 많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화학은 시험을 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화학이 전공이 아니고 나도 화학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가 이 대화하기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근데 문제는 화학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얘기는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내가 이 강의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가지고 너무나 긴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화학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오늘 수업을 하는 내용들 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건 생물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화학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는 너무너무 궁금해 죽겠다. 그럼 뭘 하면 돼? 화학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일반화학 책을 사가지고 혼자 공부하시면 되고 유기화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뭔가 강치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유기화학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뭐 화학을 자세하게 풀어준다든지 유기화학을 자세하게 풀어준다든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나 그냥 무시하겠다. 그냥 결과적인 것들만 외우고 가겠다. 그래도 우리 공부할 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알겠지? 내가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미치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기가 공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알겠지? 대신에 이제 그 궁금하다 해서 내가 화학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자세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 합의하고 같이 알겠지? 우리는 화학 강의장이 아니라 생물 강의장이기 때문에 내가 일반 화학을 강의한다든지 유기화학을 강의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 이제 이해가 되겠죠? 먼저 이제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사와 유전과 진화에 대한 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가 짧은 시간 어떤 무엇인가를 관찰했었을 때 얘가 생물이냐 생물이 아니냐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사를 수행하느냐 대사를 수행하지 않느냐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니까 결국은 대사는 뭐란 얘기야? 화학 반응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생물학을 현대의 생물학을 공부를 하는데 화학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왜? 생물 자체가 뭐기 때문에 화학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화학에서 이제 특이적인 화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화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없다라고 한다면 전혀 이제 화학적인 지식이 없다. 나는 전혀 유기화학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생물은 겉돌 수밖에 없는 거지. 옛날의 생물과는 지금의 생물은 다르다는 얘기지. 지금의 생물은 다 이제 화학적인 기반 하에서 이제 서술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라면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나마 아직은 이제 1월 달이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합격하시든지 혹은 지금부터라도 일반 화학책이라든지 혹은 유기화학 책들은 좀 괜찮은 책 한 권들은 소장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찾아보고 내가 깊이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화학적인 개념이 등장할 때 이게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화학 반응에 대한 원리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화학적인 개념이 어떤 뜻인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정도는 각자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러면 단순하게 대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화학 반응이다 라면 생물학은 굳이 존속될 이유가 없잖아. 생물은 화학의 분과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생물은 화학과는 전혀 다른 분과라는 얘기지. 그 말은 이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있겠지. 이게 뭐가 되게 돼?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차이가 뭐다? 그렇지, 효소. 단 하나, 효소밖에 없어. 생물이냐, 비생물이냐, 구분이 뭘 것 같아? 그렇지, 효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 효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란, 즉 대사라고 하는 것은 효소가 관여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제 이 효소는 생체 촉매를 우리가 이제 효소로 하는 것이지, 그죠? 촉매는 정촉매가 있고 부촉매가 있는데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는 것이고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가지고 이제 반응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촉매들은 전부가 이제 정촉매만 이용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 교재에서는 정촉매, 부촉매라는 단어 자체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 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에 대한 촉매는 다 무엇이기 때문에? 정촉매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효소를 생체에서 관여하는 정촉매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냥 생체 촉매를 그냥 효소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지. 이제 생물에서는 이제 촉매를 하게 되면 다 누구나가 다 무만 떠올린다는 얘기야. 정촉매만 떠올린다는 얘기지. 되겠지? 효소가 하는 일은 얘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게 이제 생물과 비생물에 대한 차이가 되게 됩니다. 얼마만큼 빠르냐면 굉장히 이제 반응성이 큰 물질 중에 하나가 이 CO2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CO2가 물에 용해가 되게 되면 얘가 이제 용해된 CO2의 상태보다도 물과 반응을 해서 탄산의 형태로 이제 더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탄산은 이제 물과 반응을 해서 이온화되게 되면 HCO3- 형태, 탄산염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이때 이제 효소가 개입되는 것 중에 하나, 효소가 개입되는 반응이 이제 여기 이 반응인데, 여기 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탄산 무수화 효소라고 배웠지. 무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일본식 한자다 보니까 한국식 한자를 써가지고 요즘은 탄산 탈수 효소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효소가 이제 개입이 되게 되면 효소가 없는 조건과 효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반응 속도의 차이가 대략 한 10의 7승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돼. 이 반응은 굉장히 잘 일어나는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효소가 개입이 되니까 10의 7승배가 빨라지게 돼. 다른 그러면 효소에 대한 것들은 다른 반응들에 대한 것은 거의 한 10의 9승배 이상 물론 못 미치는 것들도 있고 이 정도 이제 반응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속도에 대한 차이. 그러면 효소가 개입이 되게 되면 10의 9승인데 효소가 개입되지 않으면 1이 되게 된다는 얘기야.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속도란 무엇을 속도로 하지? 화학 반응 속도, 시간당 생성되는 생성물의 농도 되겠지? 농도란 입자수.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서 속도는 물리학에서 속도가 아니고 알겠지? 시간당 얼마를 걸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시간당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질 것이냐가 이제 속도가 되게 돼. 그러면 속도가 10의 9승배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효소가 없을 때는 1초에 하나를 만드는데 효소가 있을 때는 1초에 10의 9승계를 만든다는 얘기야. 하나하고 10의 9승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비생물 조건 하에서는 1초당 하나를 만든다 하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1초인데 세포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치? 10의 9승분의 1초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제 이해가 됐어? 이게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에 대해서 세포가 인식하는 시간과는 이 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나는 1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어떤 생각에서 1초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는 몇 초에 해당이 되게 돼? 10의 9승초에 해당이 되게 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제 비생물 조건 하에서는 하나 만드는데 1초가 걸리는데 세포는 이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초가 걸린다고? 10의 9승분의 1초가 걸린다고. 그래서 내가 인지하는 이 1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포에서는 몇 초에 해당이 된다고? 10의 9승초에 해당이 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것이지. 이해가 됐어? 이게 이제 생물이냐 비생물이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지?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는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살아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수명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지만 100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지. 그럼 100년 뒤에는 나라고 하는 개체는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나는 100년을 살다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어버리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구조가 담당하는 기능에 대한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생물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해야만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뭐에 대한 개념이야? 유전인 것이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생물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때 이제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얘는 나와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 이게 뭐가 되게 돼? 유전인 것이지. 되겠지? 더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구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자체가 마찬가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제 이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구도 마찬가지. 45억 년 동안 계속 지구는 변화가 되어 왔다는 얘기지.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니까 나 또한 뭐가 되어야 돼? 변화가 되어야만 되겠지. 그래야지만 나 또한 존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구의 변화 속도와 맞게끔 나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때 이제 생물의 변화 속도는 지구의 변화 속도와 같아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 생물은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이제 지구의 변화 속도에 비해서 생물의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면 결국은 생물은 존속할 수 없겠지. 반대로 이제 지구의 변화 속도에 비해서 생물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 또한 마찬가지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에 대한 변화 속도는 환경에 대한 변화 속도에 맞춰 가지고 변화가 되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진화에 대한 개념인 거지. 이제 이해가 됐어? 따라서 이제 진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진화는 개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단위가 개체군인 거지. 개체군이 변화가 되는 것을 진화라 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생물은 이제 짧은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한다라면 결국은 반응이 빠르냐 반응이 느리냐 이거밖에 없어, 알겠지? 근데 이때 이제 얼마만큼 빠르냐 하면 10의 9승배만큼 빠르기 때문에 이 10의 9승이라고 하는 것은 1과 비교를 한다라면 1은 이것에 비해서는 의미가 없는 수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상태가 되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상태가 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이걸 이제 잘못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전에 내가 이제 그 EBS 강의를 한번 우연히 이제 TV를 채널을 돌리다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화학 선생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생물은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 생체 내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거짓말이야.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불가능은 가능할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내 몸에서 일어나겠어? 못 일어납니다, 알겠지?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반응들은 전부 자연 상태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지. 주님이 나를 창조를 했어. 창조를 하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 잘 일어나는 효율적인 반응들이 아닌 쓰레기 같은 그 비효율적인 반응들을 가지고 나를 만들었어. 그분은 나를 가지고 뭘 한 거야? 장난친 것이지. 맞잖아. 그분이 나를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겠어? 그분은 나를 너무나 이뻐하셔가지고 너무나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반응들만 모아가지고 나를 창조하지 않았을까?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또 하나는 진화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럼 내가 진화가 되어가지고 이 시간 동안에 나는 진화가 되어서 현재 존재하고 살아남았다는 얘기지. 그 말은 그럼 45년 동안 왜 살아남았겠어? 가장 효율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있으면 그 화학 반응들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반응들만 모아가지고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했는 거야? 효소까지 동원시킨 거야. 그게 나란 존재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똑같은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이제 반응을 한단 말이지. 반응을 할 때, 이때 반응이 보다 더 잘 일어나는 반응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게 돼. 근데 그 반응이 보다 더 잘 일어나는 반응인데 뭐까지 합체한다고? 효소까지 합체가 되니까 나는 미생물과는 전혀 다른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이야,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특징,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전부 다 뭐라고? 자연 상태에서 다 가능한 것들, 알겠지?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가장 효율적인 반응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이제 나는 다른 그 비생물 조건과는 구분되어야 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반응들은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생물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이외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 가장 효율적인 반응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화학 반응에 대한 원리는 안 따지는 거야. 왜?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을 일어나게 한다라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화학은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화학 반응들은 뭐라고? 가장 효율적인 반응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에서 극히 일부만 우리는 다룬다는 얘기지. 근데 그 일부는 누가 다뤄주는 거야? 전부 화학에서 다 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까지 생물학 책을 볼 때 반응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는 설명 안 돼 있죠. 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건 누가 담당하기 때문에? 화학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감이 왔어?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겠어? 이 반응이 어떤 원리로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반응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무조건 일어나는데 생물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뭐라고? 이게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지. 그럼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가 될 것 같아? 그지? 효소가 있느냐, 효소가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되겠지, 이제?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는 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효소가 있을 때는 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지. 여기다 대고 이제 아니 얘도 일어나지 않느냐? 걔는 생물학이 참 힘듭니다. 알겠지? 어떤 상황이냐면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100원이 들어있어. 친구 철수가 나에게 물어. 야, 나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먹고 싶어. 너 돈 있냐라고 물어. 뭐라고 답해야 되지? 그지? 없다라고 답해야 되지. 그지 않아? 근데 있다라고 답했단 말이지. 그래, 그럼 철수가 이제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을 시켜 먹었어. 야, 계산 좀 해줘. 100원 꺼내면 상황이 이상하지 않아?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그때는 나는 뭐라 하는 거야?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철수가 이제 내 주머니를 돈을 뒤져가지고 100원이 나왔네? 너 열 대 맞아. 그건 양아치잖아.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겠어? 근데 이게 이제 그 제대로 생물에 대한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지. 지가 조금 알아. 나 이거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데 왜 일어나지 않다라고 하냐고 따진다는 얘기지. 그건 뭐를 모르고 있는 거야? 생물학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 내 말 이해가 됐어? 근데 철수가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나에게 물어. 야, 너 돈 있냐? 라고 물었어. 나 뭐라고 답해야 돼? 그치, 100원 있어. 똑같은 상황인데 내 주머니에 똑같이 100원이 들어있는데 철수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는 있다라고도 답해도 되고 없다라고 답해도 된다는 얘기지. 혹은 있다라고 답을 해야만 되고 혹은 없다라고 답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매일 질문하는 거지. 100페이지는 있다고 돼 있는데 200페이지가 하니까 없다고 돼 있더라고. 어느 것이 맞냐고. 둘 다 맞는 거지. 감이 왔어 이제? 이게 이제 생물에 대한 특징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지 않아? 이것도 잘 이해 못 하더라고. 내가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한 시간 내내 나에게 의미 없는 단어들만 계속 중얼대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나에게는 중요한 친구야.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뭐라 그래? 조용히. 야, 너 상담 한번 받아봐. 그렇지 않아? 내 말 이해가 되겠어? 근데 꼭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아닌데 대학생만 되면 그 의미 없는 것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지. 왜?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뱉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내가 하고 있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부터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저번 이제 11월 달에 저번 강의에서 모의고사 시험을 쳤었을 때 답지를 적어낸단 말이지. 보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의미 없는 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뭐가 연습이 안 되어 있느냐면 지금 대화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 내 말이 이해가 돼? 그냥 쉽게 내가 설명한 것이지 생물학적인 것들이 아닌 얘기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내가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답안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적고 있지 않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주관식은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논술이나 서술형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알겠지? 생물을 공부할 땐 더더군다나 물리나 화학하고 생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나 화학은 일반화하는 것이고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지. 일반화하는 것이고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물리나 화학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원리가 중요한 거야. 원리. 알겠지? 하나의 법칙을 찾아내게 되면 이 법칙을 가지고 추론이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인풋에서 하나의 아웃풋밖에 안 나와요. 알겠지? 근데 생물은, 우리는 법칙이 아니잖아. 생물에서 가장 오개념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지? 일반화의 오류 아니야? 이해가 됐어 이제? 즉 생물은 일반화가 아니라는 얘기야. 생물은 법칙화가 아니라는 얘기지. 생물은 다양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물이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면 왜 나의 모습과 개의 모습이 달라야만 돼? 왜 나의 모습과 고양이의 모습이 왜 달라야만 돼? 나와 저기 창밖에 있는 식물이 왜 달라야만 돼?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야? 다르다를 배우는 거지. 다르다.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를 배우는 것이지. 그래서 생물에서의 제1문법은 이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생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뭐지?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있다, 없다 아니야? 전부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 것이지? 비교되고 있는 것이지. 근데 한번 가만히 고민해 봐봐. 내가 이제까지 생물학적인 것들을 말을 할 때 비교 대상에 대해서 신경 쓴 적이 있냐고. 그지? 그러니까 생물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생물학과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물이 어려운 것이지. 생물에 대한 기본 문법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인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비교 대상에 대한 것은 대부분 숨겨버린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제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문법적으로 무조건 다 완성된 문장만을 내뱉지는 않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생물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만을 책에다가 수록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 그럼 이제 서로가 상대가 대화를 할 때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 글을 읽는 애는 비교 대상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주는데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뜻이 왜곡되게 되는 것이지. 이제 감이 왔어? 그래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쓸지, 그러면 정말 쉽게 이해가 돼요. 생물은 현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효소 활성이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효소 활성이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때 효소 활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원리가 아니잖아. 관찰 사실인 것이지. 그지? 관찰 사실. 그래서 내 몸은 똑같은 용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눈에서 일어나는 반응하고 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다르지 않아? 왜? 그렇지. 효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 눈에서 어떤 효소가 있는 것은 눈 나름대로 특성 아니야? 내 말이 이해가 됐어? 그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잖아.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이고 혹은 그렇게 진화가 된 것이지. 이건 어떤 화학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화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냥 눈은 눈이기 위해 가지고 눈에서는 그 유전자가 발현될 뿐인 것이지. 간은 간이기 때문에 눈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을 뿐인 것이지. 그게 어떻게 화학적인 원리로 설명이 돼? 좀 이제 감이 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이것과 저것에 대한 것을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물에 대한 것은 다양성 자체가 기본적인 베이스인 것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전체를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 예를 들게 되면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가 있지? 그렇지? 46개. 어떤 생물학 사전을 보든지 간에 염색체는 46개. 우리 옆집에 영희는 터너증후군인데 그냥 사람 아니야?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가 됐어? 실제 사람은 45개의 염색체도 가지고 있고 47개도 있고 48개도 있고 49개도 있고 심하면 50개도 있고, 근데 어떠한 생물학 사전에도 사람의 염색체를 45개, 47개, 8개, 9개, 50개로 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사람은 뭐를 가지고 정의해줘?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존재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지. 왜? 보편성이기 때문에. 분류학만 배우면 이해하지 싶은데
내가 종에 대한 것을 이제 바운드를 설정해주고 싶어. 뭐가 필요해? 타입이 필요해. 타입 어디에 설정을 하게 돼? 가장 보편적인 개체를 타입으로 설정하지 않아? 마찬가지. 다양한 변이들이 있을 때, 다양성이 있을 때 나는 기준점을 뭐를 잡는 거야? 보편적인 것을 기준점에 잡아가지고 설명한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생물학 교재는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항상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해. 아, 얘는 다르지 않냐고. 뭐 어떡하라고? 그럼 내가 영희가 45개라 해가지고 그럼 내가 사람은 염색체가 45개라 해줄까? 그렇지 않아?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 책을 읽었을 때 여기는 왜 서술되어 있겠어? 우리가 이제 보편성을 배웠으면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전공인 것이지. 확장을 해보니까 이런 존재만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이적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특이적인 경우는 왜 이 보편적인 것과 왜 다른지에 대한 것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지. 내 말 이해가 됐어? 예외적인 것들 이제 다양한 특이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이지, 알아나가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얘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배운 것은 아닌 것이지. 이제 조금씩 감이 잡혀? 이게 생물이란 얘기지. 그 생물은 이제 다른 물리나 화학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게 되면 조금 전에 물리는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풋만 나온다 그랬지. 굉장히 저급한 과목인 것이지. 근데 생물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여기다가 인플루엔자를 확 뿌려.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몰라. 왜? 사람마다 달라. 이게 생물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생리하기 힘든 거야. 생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 우리가 보는 생리학은 뭘 것 같아? 먼저 보편성에 대한 것을 정립을 해. 가장 사람에서 보편적인 것이 뭐냐? 알겠지? 근데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이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자꾸 보편성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걸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 이건 좀 생각을 해봐.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사라고 한다면 대사는 화학 반응이라 그랬어. 화학 반응은 무엇을 화학 반응이라 그래? 화학 반응은 무엇을 화학 반응? 어떤 물질의 에너지 상태의 변화가 이제 물리인 거지. 에너지 상태의 변화가 물리, 그지? 성질이 바뀌는 것, 이게 이제 화학 결합이 변형이 되는 것, 이게 화학인 것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게 되면 광계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 반응 중심이 있고 이들에게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이제 광수지 복합체가 있지. 광수지 복합체는 단지 에너지만 전달시켜 주니까 얘는 광화학 반응이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지. 근데 반응 중심에서는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뭘 하게 돼?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뭐가 되게 돼? 화학 반응이지.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뭐라 불러? 그치? 산화. 산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이라 해서 뭐라 불러? 반응 중심이라 하잖아. 되겠지 이제. 그래서 화학 반응이란 이 화학 결합에 대한 변형을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 하는 것이지. 그러면 화학 결합이 어떤 것들이 있어? 혹시 예전에 1학년 때 일반 화학 들을 때 들어본 적이 있어? 어떤 것들?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배위결합. 이게 이제 화학결합인 것이지. 이런 결합의 형태가 바뀌면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고? 화학 반응이다라고 한단 말이지. 되겠어 이제? 근데 이 중에서 물론 이제 대사에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 나머지 결합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뼈가 만들어지거나 뼈가 이제 파괴가 될 때, 그래서 이제
혈액 내 혈장의 칼슘 농도에 대한 평형을 맞춰줄 때 뼈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칼슘이 많으면 뼈를 저장할 것이고, 칼슘이 적으면 뼈에서 칼슘이 해례가 될 것이고, 이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온 결합에 대한 변화가 되게 된 것이지. 그지?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은 이 공유결합의 변형입니다. 공유결합의 변형.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제 생화학에서 대사라고 하는 것은 친핵성 반응이라 하는 거야. 친핵성 반응. 알겠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다 뭐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 대부분이 이제 공유결합의 변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생화학 반응들을 친핵성 반응이라 하는 것이고, 이들 반응들을 이제 크게 6가지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1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이 되게 돼. 가장 많다는 얘기야. 산화 환원 반응이 우리 몸에서 가장 주된 반응이 되게 되고, 제2 반응이 이제 가수분해 반응이 되게 돼. 이런 반응들은 한 번씩은 뭐 산화 환원 반응 들어본 적 있겠지? 산화와 환원을 모르면 생물하기 힘들어 요즘. 화학은 조금씩 공부를 해. 이게 이제 이 공유결합.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공유결합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지? 근데 이 공유결합의 이제 변형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주체가 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화학의 역할과 생물의 역할은 공유결합의 변형이 어떤 원리로 일어날 것인가는 누가 하는 거야? 화학과 아이들이 하는 거고. 알겠지? 우리는 그것은 이해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근데 이해를 하면 좋고. 내 말 감이 왔어? 여기에 이제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변형은 무조건 일어나. 알겠지? 변형은 무조건 일어나는데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인 것이지. 어떨 때 의미가 있다고? 효소가 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효소가 없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왜? 속도 차이 때문에. 이해가 됐어? 간혹 이제 오늘 당을 할 것인데 이런 질문을 해. 아니 수업할 때 네가 프룩토즈가 글루코즈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냐? 바뀌어. 근데 그럼 우리 몸에서는 바뀌어야 되지 않냐? 바뀌어. 근데 효소 없으면 그지? 의미 없어 이제. 내 말 이해됐어? 되겠어 이제? 그래서 비크에서 효소 없이 반응 일어나는 것 우리 몸에서 다 일어나. 근데 효소 없으면 의미 없어. 알겠지? 마찬가지 여기는 이 반응 효소 없이 잘 일어나. 근데 세포 내에서는 의미 없어. 알겠지? 단 세포 밖에서는 이제 의미를 가져. 그래서 유일하게 이 CO2가 효소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 있어. 여기가 혈장이야. 혈장. 혈장에서는 의미가 생겨. 왜? 혈장은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갖추는 거야. 알겠지? 이제 내 말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만 돼. 시험관에서 하는 반응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반응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응은 무조건 일어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은 아예 다룰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대전제가 뭐야? 내 몸에서 다루는, 생화학에서 다루는 화학 반응은 전부 대전제가 다 일어나는 반응들이야. 알겠지? 여기에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뭐? 효소가 있다, 효소가 없다. 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효소의 활성이 존재하느냐, 효소의 활성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효소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이냐, 효소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지. 그래서 이제 생화학을 이제 책을 보게 되면, 화학과 애들이 기술하는 생화학 책을 보게 되면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생물학과 애들이 서술하는 생화학 책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효소는 어떤 유전자에서 만들어질까? 어떤 세포에서 만들어질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해서 활성화되게 될까? 이 효소에 대한 리간들은 뭘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제 생화학 책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너무 화학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생화학인 것이지. 그래서 화학도 생화학을 배우고 생물학도 생화학을 배우는데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지. 우리만의 관점 찾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효소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효소가 활성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 반응은 무조건 일어나. 알겠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 이걸 의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생물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봐야 돼? 화학과를 가야 되는 것이지. 되겠지 이제?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생물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현상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 생명 현상에 대한 주체는 누구일 것 같아? 그지? 효소. 되겠지, 이제. 앞으로 생리학 책을 읽을 때 구체적인 효소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그지? 처음 시작은 효소에 의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 내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입술이 지금 끝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지? 물리적인 반응, 왜 일어났겠어? 그지? 효소. 효소가 화학 반응을 촉매하니까 너무나 빠른 화학 반응이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잖아.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 내가 손짓을 하든 움직이든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지? 대사, 즉 효소. 효소가 지금 현재 뭐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조금 더 이제 넓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단백질인 것이지, 단백질. 결국 이제 효소가 반응을 촉매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한 것이 이제 단백질들의 변화를 통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물학적인 일들이 되는 것이지. 되겠지? 또 하나는 이 생물의 경우에는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언어적인 습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세포가 어떤 물질을 인식한다라고 한 단어를 쓰지. 그지? 근데 이 인식이란 단어는 최소한 나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인식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지. 아니야?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그치? 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가능한 거잖아. 세포가 어떻게 인식을 해? 그지? 뭘 하고 있는 거야? 세포를 어인화시키고 있는 것이지. 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물학 교재를 보게 되면 생물은 이 언어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설적인 화법을 쓰지 않고 간접적인 화법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이지. 어인화한다든지 어딘가 비유한다든지 은유를 한다든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로 설명한다든지. 그치? 그의 추상적인 단어들을 서술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생물이 이제 이 언어적인 습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언어적인 습성이 이제 정말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문대에 가야 되겠지. 자연대에 있어서는 안 되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학과 생물학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문학은 저자도 중요하고 독자도 중요한 거야. 아닌가? 내가 너무 뭐 이상한 얘기 하나?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지? 문학은 저자도 중요하고 독자의 생각도 중요하잖아.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독자가 빠져있는 문학은 문학이 아니잖아. 그지? 저자도 있어야 되고 독자도 있어야 되고, 그지? 그래야지만 이게 완성이 되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이제 생물학이 저자도 중요한데 독자도 중요하다라면 우리 문학인 거야, 알겠지? 왜? 왜 그렇게 될까? 왜 독자가 중요하면 안 될까?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 안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글을 읽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이건 과학적인 지문이 아닌 것이지. 문학적인 지문인 것이지. 근데 우리는 어느 분과에 들어있어? 과학의 분과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 문장에 대한 글은 하나의 뜻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 뜻을 누가 정해줄 것 같아? 그지? 저자가 정해주는 거야. 독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앞으로 나는 책에서 이 글을 이렇게 읽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나의 감정이 왜 중요해? 우리는 문학하는 것이 아닌데. 알겠지? 앞으로 이런 식의 질문을 하려면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 자체의 질문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나는 이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그렇게 읽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할 말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그게 아니고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그걸 배우고 나가는 거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생물학자들의 습성이 뭐냐는 것이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뭐가 바뀔 수밖에 없어?
표현의 방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표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언젠가는 뭐가 되겠어? 또 바뀐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념은 절대적이지 않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개념은 절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지? 개념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살아있잖아. 이걸 생으로 하잖아. 살아있는 언어. 살아있는 언어의 습성이 뭐야? 살아있다. 생성이 되고 성장을 하고 언젠가는 노화되어서 죽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념은 언젠가는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한 명명법은 시간 지나면 바뀌어. 알겠지? 그래서 명명은 절대적이지 않은 거야. 개념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예를 들게 되면 옛날에는 포스포 글루코즈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글루코즈 포스페이트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어느 것이 맞냐가 아니고 이렇게 유행이 바뀌는가 보다인 것이지. 이해가 됐어? 옛날에는 우리가 배울 때는 원구 배순이라 불렀는데 요즘은 등쪽 원구 입술이라 부르더라는 얘기지. 조금씩 감이 와? 그래서 종합을 해볼 때 생물은 다분히 언어적인 습성을 많이 가지지 않아? 그래서 물리적인 시각과는 다르다는 얘기지. 그걸 좀 이제 학교에 가시면 좀 애들에게 좀 심어줘. 알겠지? 우리는 다른 과학에서 물리나 일반 화학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야지만 우리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생물을 한번 첫 시간에 내가 이 생물에 대한 특성부터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부터 제대로 인식하자는 얘기지. 우리부터 그냥 나는 생물학과 다니는데 생물이 뭐냐? 생물학에 대한 특징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냥 가슴만 답답하다는 얘기지. 입만 뻥긋뻥긋거리는 거지. 이게 이제 붕어처럼 말은 못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왜?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누구도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너가 생물과 물리를 한번 비교해 봐봐라. 누구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어떤 서술에 대해서 누구도 한 번씩 그와 같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 또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과를 졸업했는데 내가 생물학과 4학년을 다녔어. 4년을 다녔는데 불구하고 생물학 전공책을 못 읽어나가. 그치? 물론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더라고. 자기가 자기 전공책에 그것도 내 나라 글자로 써 있는 그 책을 내가 읽고 해석을 못하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를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 것이지. 그냥 당연시 하는 것이지, 요즘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 있다는 얘기인 거지.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이 시험을 위주로 전략적인 것들만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 세계적인 어떤 경시대를 가더라도 다 한국 애들이 다 1등 한대요. 근데 대학생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틀 내에서 뭔가를 완성하는 것은 너무나 빨리 하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을 못 뛰어넘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뛰어넘으려면 그게 필요한 것이지. 이제 내가 어떤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지만 시험을 더 잘 친다가 아니라 지식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해내지는 못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내가 책을 읽을 때 내 중심적으로 책을 읽었지 저자를 위해서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독자는 철저하게 무시가 되는 것이 우리 과목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견해, 나의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생물이 힘듭니다. 왜? 내가 생물은 언어라 그랬지. 그럼 뭐가 필요해? 운해가 필요해. 운해는 너무너무 필요한데 뭐는 개입되면 안 된다고? 감정은 개입되면 안 돼. 너무 힘든 거지. 왜? 여기가 감정의 내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이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지, 이게. 운해는 써야 되는데, 그럼 운해는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치, 20년, 30년 동안에 습관적으로 운해를 쓰면 뭐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근데 감정은 개입을 또 하지 말해. 그러면서 또 운해는 또 확실하게 써야 된대. 힘들 수밖에. 근데 어쨌든 생물은 과학의 분과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전개는 또 필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생물도 결국은 인과에 대한 논리에 따라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서술이잖아. 대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서술이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르다 인 것뿐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논리적인 뇌인 좌뇌가 필요한 것이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좌뇌는 필요한데 또 뭐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물리적인 생각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운에는 필요한데 감정은 개입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과목이 생물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정복이 가능한 것이지. 모르면 정복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너무 좌뇌에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우뇌에 치우쳐도 안 됩니다. 알겠지? 좌뇌와 우뇌가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지만 이제 생물에 대한 것은 그나마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나왔다. 그럼 이 일에 대한 것은 현재 뭐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효소 활성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효소 활성이 바뀌고 있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직설적인 화법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다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더란 얘기지. 되겠지?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내가 간에서 당신생합성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지? 근육에서는 당신생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 주체는 뭐였지? 효소지, 효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 간은 PEP 카르복실라제, FPP아제1, G6P아제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간에서는 당신생합성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지.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되겠지 이제? 그래서 모든 표현들에 대한 실제 변화는 뭐라고? 가장 물질적인, 가장 형이화학적인 것은 뭐라고? 효소의 활성, 즉 효소의 활성도 사실은 추상적인 것이지. 그냥 활성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곧 뭐가 되겠어? 효소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효소의 구조 변화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생물학적인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효소의 변화가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한 변화를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는 처음 효소가 반응을 일으킬 물질, 우리는 기질이라 하는 것이지, 화학에서는 반응물이라 하는 것이고, 이 반응물 기질과 이제 결합을 해야 돼. 이때 이제 일어나는 이 결합에 대한 것은 최초의 결합은 공유결합일 수가 없어요. 공유결합이 되게 되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게 돼. 효소가 기질과 결합을 할 때 이때 결합이 공유결합이 되게 되면 내 몸에서 의미 있는 공유결합의 변형은 무엇이 개입이 되어야만 돼? 효소가 개입이 되어야만 돼. 그럼 효소와 기질 간의 공유결합은 또 다른 효소를 또 필요로 하게 돼. 내 말 이해가 됐어? 그래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결합을 할 때 결합은 무엇이 아닐 수밖에 없어. 공유결합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지. 화학결합이 공유결합만은 아닌데 우리 몸에서 아까 화학 반응은 뭐라 그랬지? 공유결합의 변형이라 그랬지. 그래서 공유결합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공유결합이라 하는 것이지. 되겠어? 그러면 비공유결합의 변화가 일어났어. 얘는 화학 반응이라 해야 돼? 화학 반응이 아니라 해야 돼? 그지? 화학 반응이 아닌 것이지. 이해가 됐어? 되겠지 이제? 화학 결합의 변화가 뭐라고? 얘는 이제 화학 반응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비공유 결합이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 몸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물인 촉매 내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주된 것이 친수성이야. 그래서 친수성 인터랙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했어요. 수소 결합과 이온 상호작용.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처음 생물학을 끌어가던 사람들이 나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다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화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온 인터랙션이 이제 화학적인 정개념인데 이걸 이제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 하는 거지. 근데 사실 화학에는 이온 결합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 거지. 이온 본드와 인터랙션은 다른 것입니다. 그지? 근데 우리는 인터랙션을 뭐라고 번역한단 말이야? 이온 결합이라고 번역한다는 얘기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쓰니까 같이 쓰면 되고 대신에 이제 생물학 교재에서 나와 있는 이온 결합은 다 무엇으로 인식해 주면 돼? 이온 상호작용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지. 되겠지? 대신에 이제 이런 측면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랙션인지 현재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는지를 구분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DNA가 히스톤과 결합을 할 때 정자가 되게 되면 이제 히스톤이 떨어져 나가고 프로타민이 가서 결합을 해주게 돼. 들어본 적이 있어? 정자의 핵이 응축이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자의 핵이 강하게 응축이 될 때는 이제 히스톤 대신에 프로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가서 결합을 해줍니다. 이 프로타민은 60%가 아르기닌으로 구성이 되게 돼. 그러다 보니까 프로타민이 DNA와 결합할 때는 이 이온 결합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염처럼 움직여 버리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이온 상호작용이라 해야 될 것이냐, 이온 결합이라 해야 될 것이냐가 되는 것이지. 그처럼 이제 우리는 그 두 개의 전하가 한 곳에서만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강력한 결합을 형성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 구분이 참 모호한 것이지. 얘를 인터랙션이라 하기도 그렇고 결합이라 하기도 그렇고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해는 가고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따지자라면 전부 이온 인터랙션인 것입니다. 알겠지? 또 하나가 소수성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반데르발스 인력을 예전에는 따로 이제 분류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은 같이 적어줍니다. 소수성 상호작용, 반데르발스 인력. 왜냐하면 이 소수성 인터랙션은 얘는 다른 결합들처럼 잡아주는 힘이 아니라, 알겠지? 잡아주는 힘은 반데르발스 인력인 것이고, 소수성 인터랙션은 뭐냐 그러면 소수성이란 말 자체가 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물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지들끼리 인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물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니까 만나는 것을 소수성 인터랙션이라는 것이고, 그럼 이제 소수성 입자들이 만나가지고 소수성과 소수성끼리 서로 결합을 하는 인력은 반데르발스 인력이 되는 것이지.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응. 친수성은 물과 친한 것을 친수성이라 하지. 소수성은 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소수성이라 하지. 친수성은 물과 친하기 때문에 용매인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수용성과 동의어가 되게 되고, 얘는 지용성과 동의어가 되게 됩니다. 뭐 화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생물학에서는 이들은 동의어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극성과 비극성에 대한 것은 이들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알겠지? 근데 간혹 이제 일반 생물학 교재들은 대부분 다 친수성과 극성, 소수성과 비극성을 동의어처럼 취급을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알겠지? 생물학 시험이라 하더라도 생물학 교재에 나와 있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수성과 극성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소수성과 비극성도 동의어가 아닙니다. 알겠지? 친수성이라 해서 무조건 극성 이해야만 되고 소수성이라 해서 무조건 비극성 이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극성이 크면 친수성 성질이 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극성이 커지게 되면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지? 이들 둘에 대한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뭐라 그래? 그렇지, 양친매성이라는 것이지. 양친매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여기 이 알코올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알코올 CH2 아니지 C2H5OH지. C2H5OH 에탄올, 그지? 이게 이제 에탄올 아니야? 맞아? C2H5OH 에탄올 아니야? 반응 좀 보내줘봐. 맞잖아, 에탄올. 에탄올 안 좋아해? 다 좋아하잖아, 에탄올. 여기 이 알코올, 얘가 이제 여기 탄화수소 사슬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수성에 대한 성질은 가지긴 한데 이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여기에는 이 OH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다 성질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OH에 대한 친수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고 여기 지방족 사슬에 대한 소수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지? 근데 이제 여기에 탄화수소 사슬이 자꾸 길어지게 되면 뭐가 더 커지게 돼?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자꾸 커지게 되지.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즉 지방적 사슬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이 극성에 대한 친수성에 대한 성질들이 묻혀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지방적 알코올은 물에 녹지를 못하는 것이지. 되겠지 이제. 그럼 지방적 알코올은 분명히 여기 극성작용기잖아. 극성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된다고? 친수성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어쨌든 얘는 에탄올은 이제 양친매성인 것이지. 그래서 얘는 어디에도 녹아? 물에도 녹고 유기용매도 녹는 것이지. 이게 알코올이다, 에탄올이다. 그지? 혹은 이제 생물학에서 가장 이제 많이 다루는 양친매성이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막지질인 인지질. 그지? 이쪽은 친수성이고 아래쪽은 소수성이고 지방적 사슬은 소수성이 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양친매성인 것들을 우리가 디터전트라 합니다. 세제. 들어본 적이 있지, 그지? 디터전트, 세제. 이런 디터전트를 세제를 물에 풀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친수성에 대한 것들은 물과 접하게 되고 소수성인 것들은 물로부터 배척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부터 분리가 되게 돼. 그래서 왜 우리가 강물에다가 생활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흘려보내니까 물 표면에 뭐를 만든다고 배웠지? 막을 만들더라. 물 표면에 막이 형성이 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게 돼? 산소가 제대로 용해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물 속의 산소량 DO라는 것이지. DO가 감소하니까 호기성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썩은 물이 되더라. 이게 이제 세제에 의해 가지고 물이 오염되는 기작이잖아. 되겠지? 또한 이제 이처럼 여기 보게 되면 친수성인 것들은 바깥쪽에, 소수성인 것들이 이제 물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니까 이쪽에 모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깥쪽은 친수성 영역이 되게 되고 안쪽은 소수성 영역이 되게 되지. 이와 같은 형태를 뭐라고 배웠어? 미셀이라고 배웠지. 그죠? 미셀. 미셀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셀을 형성하게 되면 얘는 이제 콜로이드처럼 이제 물 속에서 떠다닐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가 지용성 물질들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셀을 형성을 해야만 돼. 관여하는 것이 양친매성 세제인 설계접을 이용을 하더라. 들어본 적이 있지, 그지? 단백질도 마찬가지지. 단백질도 친수성에 대한 영역도 가지고 있고 소수성에 대한 영역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형 단백질이 바깥쪽은 뭐로 구성이 되게 돼? 친수성. 안쪽에 뭐가 들어가게 돼? 소수성. 되겠지? 이처럼 이제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부터 배척당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이게 우리를 만든 기작인 것이지. 태초에 생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기에 이제 존재하던 이 디터전트들이 이렇게 두 층으로 배열이 되게 돼. 두 층으로 배열이 되면서 이제 바깥쪽은 친수성, 안쪽은 소수성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뭐를 만드느냐면 소수성 장벽을 만들게 돼. 소수성 장벽을 만들어 주니까 여기 이 용액과 이 용액이 격리가 되게 돼. 다시 볼까? 이 내부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이게 장벽으로 작용을 하게 돼. 왜? 소수성이니까 친수성이 침투가 안 돼. 그래서 친수성 물질들이 통과를 못 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물과 이 물은 서로 이제 격리가 되게 돼. 이 물이 이제 45억 년 동안 진화가 되어서 나가 된 거야, 이제. 이해가 되겠어? 이렇게 이제 두 층이 형성이 되면서 막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 막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소수성 장벽이 있더란 얘기지. 이 소수성 장벽 때문에 이제 용액은 격리가 되게 되고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결국은 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이제 이해가 되겠어? 이게 이제 양친매성 입자들에 대한 특징인데 여기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수소결합이나 이온 상호작용은 분명히 이제 이 친수성, 극성 인터랙션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여기에는 이 수소결합이나 이온 결합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질을 끌어당길 수는 없어. 맞지? 멀리 있는 두 물질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입자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무작위적인 움직임 속에 우연한 기회에 부딪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결합하게 되는 것이지. 되겠지? 근데 소수성 인터랙션은 뭐가 되게 돼?
서로 물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니까 물로부터 한쪽으로 몰려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결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되겠지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두 물질 간의 결합에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들보다 두 물질 간의 결합이란 그냥 똑같이 확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충돌한다라면 이건 뭐 특이적인 것이 아니잖아. 특이적인 결합이란 얘기는 우연한 기회에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다른 우연한 기회에 충돌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충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더 빠른 시간에 충돌을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요즘은 소수성 인터랙션에 대해서 굉장히 더 크게 비중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DNA와 DNA가 이중 나선을 만들 때 실제로 이 가닥이 그냥 우연한 기회에 충돌해 가지고 이중 나선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지더란 얘기지. 수소결합은 안 되겠지. 수소결합이 멀리 떨어지는 어떻게 끌어당겨? 그러면 끌어당긴 것은 누구였다는 얘기겠어? 이제 소수성 인터랙션이었겠지. 소수성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염기들이 서로 가까이 접하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수소결합이 생기는 것이지. 내 말이 이해가 되겠어? 단백질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단백질 또한 친수성이었던 인터랙션보다는 단백질의 소수성 영역들이 소수성이다 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물로부터 배척당하다 보니까 이게 보다 더 빠르게 입체화가 되게 되는 것이지. 소수성이 안쪽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정리가 되겠어? 그래서 소수성 인터랙션. 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물을 끓였을 때 물을 끓였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른 단어를 쓰게 되면 이게 연습이 되지 않게 되면 어색할 수밖에 없어.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물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이야. 그지?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물의 온도잖아, 온도. 알겠지? 그러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물에 대한 활성은 뭐가 되겠어? 강해진다가 되는 것이겠지. 강해진다. 물에 대한 활성이 강해지니까 물이 친수성 결합들은 깨버리는 것이지. 친수성 인터랙션은 깨버리는 것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끓이면 뭐가 되게 돼? 수소 결합도 끊어져, 이온 결합도 끊어져. 끓이면 소금 잘 녹잖아. 왜? 물의 활성이 강하니까 물이 빨리빨리 뭘 해버리는 거야? 깨버리는 것이잖아.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근데 물의 활성이 강해지게 되면 그러면 물이 여기에 참여를 해버리니까 다른 분자들 간의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은 빨리 깨지는데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더 강해져 버리겠지. 왜? 물이 더 빨리 밀어버릴 거 아니야. 알겠지? 이제 소수성 이해가 되겠어? 얘네들은 인력인데 얘는 뭐라고? 배척당하는 성질을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극호열성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특징이 소수성 알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소수성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높은 온도에서 안정화되게 되는 거지. 이제 정리가 됐어? 최소한 이제 아무리 생물학을 하더라도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한 것은 좀 이해를 좀 해두자. 알겠지? 또 하나는 이제 이들 물질들이 결합을 할 때 어쨌든 결합을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결합을 할 때 A와 B 물질이 하나의 접촉 부위에서 만약에 비공유 결합들이 형성이 된다라면 이때 형성되는 이들 비공유 결합들은 하나의 힘은 너무너무 약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힘이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긴 이 A와 B는 충돌했었을 때 그냥 튕겨나가 버립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하나에 대한 결합력이 약하니까 여긴 이 물질이 결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지. 여기는 이 A와 C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부위에서 접촉이 되기 때문에 접촉면이 넓다가 되는 것이지.
접촉면이 넓어지니까 이와 같은 비공유 결합들이 많이 형성이 되게 된다. 많은 비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니까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다가 되는 것이지. 알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 형성되는 이 결합 자체가 비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공유 결합보다도 못합니다. 알겠지? 얼마만큼 힘이 약한지 알겠어? 따라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A와 C가 자 저를 보면 충돌해서 결합했다는 얘기지. 이때 결합해 있는 시간 자체는 찰나의 시간. 다시 떨어집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너무나 오랜 시간처럼 서술이 되어 있어. 왜 것 같아? 세포에서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는 달라. 알겠지? 세포의 1초는 내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초가 된다고? 10의 구성초가 되게 돼. 10의 구성초. 이제 감이 왔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긴 시간으로 서술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실제로 관찰할 때 내 시간은 얼마란 얘기야? 찰나의 시간이라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보면 붙었다가 그냥 떨어져. 근데 그거 붙었다가 떨어질 때 그 붙어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고? 10의 구성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게 붙어 있는 것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되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중요하게 된 것이지.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리간드가 이 수용체 결합을 할 때 얘가 계속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알겠지? 우리의 생각으로 보다라면 붙으면 바로 뭐가 된다고? 떨어져 나갑니다. 또 붙으면 또 뭐가 된다고? 또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항상 우리의 인식으로 본다라면 10의 구성배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세포의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붙어가지고 한참 일을 하는 거지. 한참 일을 해주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떨어지는 것이지. 세포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이해가 되겠어?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두 물질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물질들에게 부여하는 개념이 하나는 리간드라고 하는 개념을 부여하고 하나는 리셉터라고 하는 개념을 부여를 합니다. 이때 이 리간드와 리셉터에 대한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부여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C의 리간드이다. 대신 이렇게 서술을 했었을 때 여기다가 C는 A의 리간드이다 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 알겠지? 이해가 되겠어? 대신 이제 A는 C의 리간드이다 라고 하게 되면 C는 A의 수용체이다 라고 보통은 습관적으로 표현해 주더란 얘기지. 되겠지 이제? 대신 C는 A의 리간드이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만은 쓸 수 있어 알겠지? 대신 이 문장과 짝이 되는 것은 뭐가 되겠어? A는 C의 리셉터이다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A는 리간드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지?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이제 잘 쓰는 말은 있습니다. 그지? 잘 사용하는 말은 있는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습관적으로 이제 대화의 주체가 되는 곳에 리간드보다는 리셉터를 줍니다. 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보통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리셉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결합을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리간드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무조건 절대적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의 주제는 이제 당에 결합하는 단백질, 당 수용체. 당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당 수용체. 당 수용체를 한 단어로 뭐라 불러? 당 수용체 단백질을 뭐라고 정의를 해? 렉틴이라고 들어본 적 없어? 렉틴. 알겠지? 자, 그러면 세포막에 있는 당 단백질에 어떤 단백질이 결합을 했어? 그럼 이 단백질을 뭐라 불러주면 돼? 렉틴. 렉틴이 뭐라 그랬어? 수용체. 알겠지? 그래서 세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리간드. 이 결합하는 단백질이 수용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내 말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리간드라고 하는 단어와 수용체에 대한 단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보통은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하자? 수용체라 하자. 알겠지?
2페이지에 표 1-1에 전기 음성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고, 친핵성 반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전기 음성도에 대한 차이입니다. 산소가 수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는 산소 쪽으로 쏠리게 돼. 전자가 이 산소 쪽으로 쏠리되, 즉 산소가 전자를 뺏어가긴 뺏어가는데 아직까지 결합은 유지가 된 것. 이게 이제 부분전하에 대한 개념입니다. 알겠지? 이 부분전하는 델타로 표기하고 전자가 많은 쪽을 마이너스, 전자가 적은 쪽을 플러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너무 이제 강력하게 뺏어가지고 이게 끊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이온화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분전하가 만들어지는 것이나 이온화에 대한 것이나 원리는 같은데 정도의 차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뺏어가긴 뺏어가는데 다 안 뺏어가면 뭐가 된다고? 그치. 부분전하가 되는 것이고, 아예 다 몰수를 해버리게 되면 이온화가 되는 것이고, 대신 이제 이온화가 될 때는 얘가 이제 수소 이온이 H 플러스가 지 혼자 못 돌아다녀요. 누군가가 뭘 해야 돼? 불쌍하니까 잡아줘야만 돼. 이게 이제 뭐가 되게 돼? 염기가 되는 것이지. 뺏어가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산이 되는 것이지. 되겠지 이제? 그래서 물이 산으로 작용하면 뭐가 되는 거야? OH-가 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물이 수소이온을 잡아주면 뭐가 되는 거야? H3O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되겠지? 산 염기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H 플러스. H 플러스를 주는 놈을 뭐라 한다고? 산. H 플러스를 받는 놈을 뭐라 한다고? 염기. 알겠지? 자, 그러면 물과 이제 물이 반응을 해서 한 놈은 수소이온을 줘. 지는 수산화이온이 되고, 한 놈은 받아. 이게 되겠지. 이제 반대로 반응하게 되면, 이렇게 적으니까 좀 별로네. 이걸로 하자. 아세트산이 물과 반응을 해. 얘가 이제 CH3CO-가 되면 물은 H3O 플러스가 되게 되지, 그지? 수소이온을 주는 존재를 산이라 하자. 수소이온을 받는 존재를 염기라 하자. 이게 산염기 반응인 것이지, 그지? 이온화 반응. 그래서 이온화는 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염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산과 염기가 동시에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산염기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알겠지? 자, 여기 이 반응에서는 얘가 뭐로 작용하게 돼? 그치, 염기가 되지, 염기. 얘가 뭐가 되게 돼? 그치, 산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최소한 생물을 공부하는데 짝산, 짝염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참 너무한 거야, 알겠지? 이들의 관계를 짝산, 짝염기의 관계라는 것이지. 되겠지? 이게 실제 반응이야, 실제 반응.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실제 반응에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용매가 물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은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 지우자. 지워서 이제 알자 반응을 쓰는 거야. 알자 반응 알겠지? 이게 실제 반응. 알자 반응은 이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알자 반응으로 적고 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해리 반응이 되는 거야. 해리 반응. 그래서 이름을 산해리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알겠지? 산해리 반응은 실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고 뭐라고? 알자 반응. 알겠지? 실제 반응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산염기 반응. 이제 요 정도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되겠지? 또 하나가 이제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알겠지? 얘는 아세틱 애시드라 하지, 그지? 아세틱 애시드. 염기는 아세테이트라 합니다. 음이가 에이트가 되게 되지. 그러면 화학에서는 아세틱 애시드와 아세테이트는 다른 물질이 알겠지. 전혀 다른 물질. 근데 우리 교재는 그냥 같은 물질로 취급하고 있지. 이게 이제 생물의 특징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산이냐 염기냐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화학을 공부하더라도 화학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얘는 지금 아세틱 애시드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세테이트라고 표기해야 되지 않냐라고 굳이 따질 이유 없다는 얘기지.
우리는 산, 염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더란 얘기야.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글루타믹 애시드와 글루타메이트를 구분하지 않지. 그지? 한글로 쓰게 되면 글루탐산염이라 해야 되는데 글루탐산염이라는 단어를 본 적 없지?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뭐지? 글루탐산염 이온이지, 그지? 이 정도는 뭐 알아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처럼 이제 생물에서는 산과 염기에 대한 것을 굳이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는 왜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느냐면 우리 몸의 pH는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 우리 몸의 pH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얘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대부분 이 형태로 존재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처럼 얘네들은 뭘 하는 거야? pH를 바꿔가면서 실험하잖아. 그러니까 pH 따라 가지고 이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어떤 형태인지는 무엇을 알아야만 돼? pH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pH를 주면 현재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를 묻는 게 화학이란 얘기지. 근데 우리는 이미 내 몸의 pH는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항상 일정하더란 얘기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항상 이 형태로 존재한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가 되는 것이지. 대신 이제 우리는 산염기란 단어보다는 뭐를 더 좋아하냐면 산성, 염기성이란 단어를 더 좋아하는 것이지. 산성은 무엇을 산성이라 그래? 오늘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알겠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기본에 불충실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느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 니들은 잘못되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부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나도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석사 박사 하면 지전공 하지 누가 뭐 다른 전공 공부를 왜 해줘? 그렇지 않겠어? 그럼 학부 때 누가 공부하겠어? 이제 강의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생리학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부분에 가서는 막히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문장이. 그게 이제 내 스스로 터득이 된 것이,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나는 불충실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벽에 도달되게 되면 뛰어넘기가 힘들더란 거지. 그걸 나는 이제 내 스스로 깨우친 거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왜? 알려줘야만 되고 그래야지만 살아남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학부 때 정말 그 교수님들이 나를 위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깨우치도록 해줬다라면 그럼 나는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이제. 그치?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정작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 때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짓도 그냥 산성, 염기성 그냥 막 써버리고, 근데 정작 가서 산성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엉뚱한 말 하고. 왜? 지도 관심 안 가졌거든. 지도 관심 안 가지고 나도 관심 안 가지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 막히는 것이고. 그지 않아? 그래서 이것은 우리부터는 바꾸자고 알겠지. 우리부터는 이제 나중에 학교 가시게 되면 당장 수능 문제 한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주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하자는 얘기지. 그지 않아요? 산성은 근데 책에는 다 나와 있어. 단지 관심을 안 가질 뿐인 것이지. pH 7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것을 산성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pH 7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pKa 값이 뭐보다는 작다는 얘기야? 7보다는 작다는 얘기지, 그지? 물론 이제 pKa 값이 7보다 크다 해가지고 산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염기성의 경우에는 pH 7에서 염기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염기성 물질이 되게 돼. 알겠지? 요 정도 번역하는 것은 기본적인 화학. 산으로 작용을 한다. 그 말은 현재 자신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염기의 형태로 존재한다. 알겠지? 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외우죠. 알겠지? 산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은 염기로 존재한다. 염기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화학적인 상식. 알겠지? 그러면 염기로 작용을 했다.
현재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산의 형태로 존재한다. 알겠지? 산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기본형이 산인데 염기의 형태가 되면 항상 뭐를 띌 수밖에 없어? 엄전화를 띌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엄전화를 띠는 존재가 되게 돼. 기본형이 염기인데 얘가 이제 산의 형태가 되게 되면 얘는 어떤 전화를 띌 수밖에 없어? 플러스 하나를 뜰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생물에서 산성이란 곧 무엇을 의미하게 돼? 엄전화를 의미하게 돼. 추론했는데, 논리적인 추론. 그래서 이제 맞잖아. 논리적인 전개 아니야? 논리성에 결이 없지. 논리적인 비약도 없고 논리적인 모순도 없고. 그러면 그냥 고개 끄덕이면 되지 않나? 산성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엄전화. 되겠지? 염기성은 무엇을 의미하게 돼? 양전화. 알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독해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산성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 엄전화를 말하고 싶은 거야. 염기성은 뭐를 말하고 싶은 거야? 양전화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산성 물질이다? 어떤 물질이다? 엄전화 띠는 물질이다. 알겠지? 염기성 물질이다? 어떤 물질이다? 그렇지. 양전화되는 물질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산염기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는 전하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대화 방법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산성을 보면 뭐를 떠올려라고? 엄전화를 띈다. 알겠지? 염기성을 보면 뭐라고 떠올려라고? 아, 얘는 양전화를 띠는 물질인가 보다 라고 떠올린단 말이지. 전하가 더 중요하단 말이지. 되겠지 이제? 계속 익숙해져야만 되는 거고 그림 1-1에 이 수소결합이라든지 이온 상호작용은 뭐 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1-3에 이들 반응에 대한 것은 참고하면 되고 뭐 이 정도는 기본이겠지. 물이 들어가 가지고 분해가 된다 해서 이름을 뭐라 그래? 가수분해. 그지? 그러면 인산이 들어가 가지고 분해가 되면 뭐라 불러? 가인산 분해 반응. 그지? 이건 뭐 조금 이따가 하고 이들도 참고만 하자. 대신 생물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들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얘가 원래의 형태가 뭐였냐면 이 친전 자체가 카복실입니다. 얘가 알코올과 반응하게 되지. 인산과 반응하게 되지. 산이 이제 인산과 반응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 둘이 합쳐진 것을 이제 한국식 개념은 그냥 글자 붙이면 돼. 우리는 산인산이라 불러주면 되지. 되겠지? 근데 이 또 미국 애들은 이게 아니더란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의미도 따지고 뭐 어근도 따지고 같이 붙일 때 같이 붙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시드하고 포스페이트를 붙이면 우리는 그냥 애시드 포스페이트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뭐 복잡하게 하더란 얘기지. 여기에 의미는 떼내고 연결어 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붙여라.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아실이 된 거야. 아실 알겠지?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럼 애시드가 공유결합을 형성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아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실을 읽을 때는 적고 읽을 때는 아실이 알겠지? 아실과 애시드는 달라 알겠지? 애시드는 카복실기가 애시드인 것이고 아실은 이 상태가 아실인 것이고 상태는 다르긴 다르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아실을 볼 때는 이제 항상 적고 읽을 때는 아실이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뭐를 떠올리면 된다고? 산, 애시드를 떠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지? 마찬가지겠지? 그럼 아세트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게 돼? 아세틸이 된 거죠. 아세틸. 되겠어 이제? 아세트산, 아세틸. 그래서 왜 우리가 대학 교과 과정에서는 아세틸코에이라고 불러?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나와? 활성 아세트산이라고 나오지 않아? 이제 이해가 되겠지?
또 이걸 또 설명하면 모든 또 명명에 대한 것을 또 다 물어보더라고. 그러지 말고 나도 다 모른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모든 명명을 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 명명심만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정리를 해줘? 그냥 그때 아 얘는 이런 값다라고 하고 대충 값만 잡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명명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물질 보고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를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 우리가 명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명명된 걸 이해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냥 아실이 이렇다 하는 것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들에 대한 명명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외우고 그러지 말자고 알겠지. 1-4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개념들이고 이 이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외워두자. 여기 OH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알코올, 그지? 하나를 가지면 모노알코올, 두 개를 가지면 디올, 세 개를 가지면 트리올, 테트리올, 그지? 이 알코올기를 하이드록실 그룹이라는 것이지. 하이드록실기, 알코올기. 알코올들은 보통 이제 음위를 올로 이제 끝나는 것들입니다. 알코올이 이제 산화가 돼. 산화환원은 무엇을 산화환원이라 하지? 처음에 이제 인식이 된 것이 산화,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 환원,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 근데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면 산소가 수소를 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돼. 그래서 수소를 잃어버리는 것을 산화, 수소를 받아들이는 것을 환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현상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자를 주고받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뭐라 그래? 산화. 전자를 받는 것을 환원이라 는 것이지. 알겠지? 생화학 반응에서 제1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이고 이 산화 환원 반응 중에 가장 이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탈수소 반응인 것입니다. 수소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알코올이 이제 산화가 되면 뭐가 돼? 카르보닐, 그지? 카보닐. 카르보닐은 다시 둘로 구분하게 되지. 1번 탄소의 카르보닐을 뭐라고 불러? 알데히드라고 하는 것이지. 알데히드. 2번 탄소의 카르보닐을 케톤이라는 것이지. 케톤.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편하게. 알겠지? 카르보닐 들어본 적 있어? 카르보닐. 그래서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뭐가 된다고? 카르보닐이라 하더라. 이건 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 원리가 아니고 알겠지? 나는 개념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뭐라 하면 된다고? 카르보닐. 카르보닐이 1번 탄소의 카르보닐이면 뭐라 하자고? 알데히드. 알겠지? 2번 탄소의 카르보닐은 뭐라 한다고? 케톤. 되겠지? 케톤은 더 이상 산화가 될 수 없는 카보닐이고 알데히드는 이제 산화가 될 수 있어요. 이 알데히드가 이제 산화가 되면 뭐가 되게 돼? 카복실. 카르복실산. 카복실이 되게 되고 이제 OH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O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S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는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황을 가지는 알코올이라 해서 황알코올. 알겠지? 황알코올. 다른 말로 설프하이드릭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도 제가 저쪽에서 공부 많이 합니다. 그 옆에 화학 선생도 있고 유기화학 선생도 있고 그래서 화학, 유기화학 공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 틀린 말 아니야 알겠지? 황알코올 맞아. 나중에 친구 화학과 있으면 물어봐 알겠지? 황알코올 맞아. 그래서 그냥 내가 말하는 그냥 들어주면 돼 알겠지? 처음 들리는 어색함 때문에 제 말이 참일까 거짓일까 그럼 수부 안 됩니다 알겠지? 편하게 황알코올을 설프하이드릭이라 하는 것이고 얘를 이제 사이올이라 합니다. 사이올, 티올 알겠지? 적도를 쓸 때 얘네들은 이제 몰캅토나 사이오. 근데 표기할 때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발음 기호 그대로 표기를 하니까 멜캅토 그리고 티오라고 이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얘도 이제 알코올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알코올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얘는 O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야? N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 N. 이것을 이제 아미노라는 것이지. 아미노.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민. 이때 이제 질소가 단일 결합 N이면 아미노라는 것이고 이중결합 N이 되게 되면 이미노라 합니다. 이미노. 들어본 적이 있어? 아미노, 이미노. 이제 여기가 이중결합 N이 되게 되면 이게 되겠지. 그지? 얘는 뭐라 한다고? 이미노. 얘는 아미노. 되겠지? 이미노, 아미노. 얘는 이제 알코올에 뭐가 와서 결합을 했냐면 인산기가 와서 결합을 한 것이지. 그지? 이 붉은색만 본다라면 인산기 포스포릴기라는 것이고 유기물은 무엇을 유기물이라 불러?
그치? 탄소화합물을 유기물이라 불러. 알겠지? 유기란 예배가 뭐가 있어? CO2가 이제 유기란 예배가 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무기탄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 CO2. 나머지 탄소는 전부 뭐가 되게 돼? 유기탄소가 되게 돼. 알겠지? 탄소와 결합이 된 탄소 화합물에 들어있는 N은 유기질소로 하면 되고, 탄소 화합물에 들어있지 않은 N은 무기질소로 하면 되고, 탄소 화합물에 들어있는 E는 유기인산이라 하면 되고, 탄소 화합물에 포함되지 않은 E는 무기인산이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무기인산, 인올가닉 포스페이트라 해서 표기할 때 PI로 표기하지 않아? 탄소 화합물에 들어있는 황은 유기황이라 하면 되고, 탄소 화합물에 포함되지 않은 황은 무기황이라 하면 되고. 쉽지, 그지? 유기, 무기. 이제 이해가 되겠어? 메틸기나 에틸기는 뭐 다 잘 알 것이고, 페닐기. 얘는 이제 카복실이 여기 아미노와 이제 반응을 한 것이지, 그지? 카복실이 이제 이렇게 아민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물질이 되게 되면 얘를 아마이드라 합니다. 아마이드. 알겠지? 아미드. 이 아마이드에 연결을 O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아미도가 되는 거야. 아미도. 알겠지? 얘는 아미노. 알겠지? 아미노. 얘는 아미드. 되겠지? 글자 다르지? 아미노. 얘는 아미드. 이 아마이드를 생화학에서는 뭐라 그래? 펩타이드라는 거야. 펩타이드. 알겠지? 유기화학에서는 아마이드. 생화학에서는 이 아마이드를 뭐라 한다고? 펩타이드. 펩티드라는 것이지. 되겠지? 아마이드. 얘는 이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지? 카복실이 알코올과 반응을 한 것, 에스테르. 그지? 에스테르. 얘는 알코올과 알코올이 반응한 것이지. 이스. 그지? 에테르. 얘는 카복실과 카복실이 반응한 것이지. 얘를 산 무수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다졸은 참고하면 되고, 얘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카복실이 누구와 반응을 했겠어? 티올과 반응을 했겠지. 사이올, 그지? 카복실이 사이올과 반응하게 되면 황에스테르. 알겠지? 황에스테르. 황에스테르를 이제 사이오에스테르, 티오에스테르라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는 이제 두 티올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황과 황이 결합을 한 것. 이황화 결합. 그지? 디스파이드 본드. 얘는 인산과 인산이 이제 무수 결합을 형성한 것입니다. 무수는 물이 떨어져 나가는 것, 탈수 축합이 일어난 것, 그지? 무수, 일본식 한자, 아까 적어줬잖아. 무수는 일본식 한자, 우리식 한자는 뭐 탈수. 그래서 탄산, 무수, 이걸 우리식 한자로 바꾸면 탄산, 탈수. 물이 떨어져 나간다 해서 탈수. 그럼 1-6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